자, 중앙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중앙대 논술, 이제 통합교과형에서 이제 단일교과형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이제 첫 해인데, 기존에 이제 모의 논술 문제밖에는 참고할 만한 문제가 사실 없어서 조금 대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중앙대학교는 2008학년도 이전에 계속 단일교과형 논술을 출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예전 기출문제들을 좀 보시면, 중앙대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파일 뒤쪽에 선생님이 좀 이전에 나왔던 유형들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올해 중앙대 논술은 매년 그래 왔지만 그죠? 올해도 상당히 높죠.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60대 1 정도 되고 있고요. 좀 더 낮은 학과가 한 32.38대 1, 높은 학과는 이제 한 155대 1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논술이에요. 그죠? 올해 이제 처음으로 통합형에서 이제 단일교과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학문항이 세 문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학문항이 이제 한 문항 이렇게 됐는데, 재밌는 것은 다른 학교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뭐 세 문제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1번은 20점, 문제 2번은 두 문제인데 각각 10점. 세 문제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이제 10점하고 20점, 그 다음에 과학 논술까지 또 이렇게 문항 배점을 다 해놨어요. 그죠? 그럼 과연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좀 의심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중앙대학교는 굉장히 오랜 동안 논술을 출제해 왔어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04학년도부터인가, 6, 7년도부터는 일단 논술을 출제해 왔기 때문에 근 한 10년 가까운 논술을 출제해 온 학교예요. 그러니까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아마 똑같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수리만 놓고 본다면 일단 1번 문항은 반드시 푸셔야 되는 문항이라고 중앙대학에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에서 이 앞에 문항은 이 뒤에 문항을 풀기 위한 일종의 이제 열쇠가 되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가 당연히 그럼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고요. 맨 마지막 요게 20점짜리니까 아마도 올해 중앙대 논술은 요거 3-2번 문제가 결판 짓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문항으로 봐서는 이제 2-2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모의 문제를 보면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중앙대 예전 기출 문제를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모의 논술 문제만 보시고 중앙대 난이도를 파악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응용 통계 쪽에 좀 굉장히 강한 학교예요. 그래서 응용 통계 쪽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뭐 출제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출제 쪽도 이제 통계 쪽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대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학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금융학과 쪽인데 그쪽도 역시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통계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 1번 문항이 이제 확률하고 통계에 관련된 이제 기대값, 그죠? 기대값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기대값 문제가 뭐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 중하에서 중중 정도, 요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1번 문항에다 이걸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이제 단일교과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수열 쪽하고 극한 쪽, 수열하고 극한 쪽에서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미분적분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를 했죠. 그러면서 난이도는 결국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통계 문제를 먼저 내놓고 이 통계 문제를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모의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에다 배치를 하고 2번, 3번에 다른 문항을 출제한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 본 문제는 일단 요 통계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서 그것을 2번 내지나 3번에다가 일단 배치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난이도에 맞춰서 출제하는 형태로 아마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1번 문항은 이제 단일 교과형으로 출제가 됐지만, 실제 이쪽 그 경영경제 계열, 이제 선생님은 주로 이제 상경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경 계열의 이 마지막 수리 논술 문제, 요 한 문제가 가장 응용 통계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8학년도 이전에는 사실 자연계 쪽 단일 교과형 문제에서도 이 응용 통계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도 반드시 이 상경 계열의 이 통계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모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전 기출 문제들을 풀어서 이런 응용 통계에 대한 개념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도 당연히 요쪽에 그 확률에 관련된 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요 문제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볼게요. 요거는 저 뭐죠? 2015학년도 중앙대 논술 가이드북에 나왔던 내용 중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특성화학과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경영학부에는 이 글로벌 금융, 그 다음에 공공인재학부인데, 공공인재학부는 주로 이제 법 계열 쪽으로 특화된 학과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한테만 거의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물류는 이제 상경계열 쪽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공학부,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이렇게 5개 학과를 특성화학과로 지정을 해서 강하게 지금 중앙대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이 글로벌 금융하고 국제물류 쪽인데요. 자, 이쪽의 가장 핵심 과목은 응용통계죠. 그죠? 그래서 응용통계 쪽이 중앙대에서 주로 출제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융합공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미적분 쪽에 가장 좀 관련이 있고요. 물리학, 그죠? 화학, 뭐 이런 쪽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융합공학부 쪽에 일단 그 영상 처리 쪽,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던데, 몇 년도였더라요? 2007년도였나요? 중앙대 논술 문제 중에 영상 처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중앙대는 이 특성화학과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생님은 응용통계 쪽 문제가 출제되리라 생각하고요. 다른 학교 기출문제 중에는 이제 카톨릭대하고 덕성여대 쪽에 요 응용통계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생님이 뒤에다 올려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수능 끝나고 한 번씩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출제위원장 김영화 교수님이 올려놓으신 출제 방향과 평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술 가이드북에서 뽑아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EBS 교재에서 발췌하고요. 교과형 논술 문항으로 출제하기로 했다. 통합형에서.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문제를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1번 문항을 좀 주의 깊게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게, 뒤쪽에 나오나? 여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연계열 논술 답안 작성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논술 가이드북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상경계도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상경계 쪽 보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는 일단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답안 작성법이라고 한다면 모든 문항에 다 해당돼요. 어느 학교든지 상관없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어려운 문제는 다른 학생에게도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총점이 높은 학생이 합격한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선택하여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 채점 방식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가점형이다. 그죠? 플러스를 준다 이거죠. 플러스로. 그러니까 문항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2-1과 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3-1과 3-2가 있다면 요게 이제 1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점 완벽하게 다 했다. 그럼 20점이구나. 그죠? 완벽하게 다 했다. 그러면 중간 단계로 10점.
뒤에 것도 다 했다. 그럼 10점 이렇게. 그 다음 요것도 이제 10점, 20점. 요거 10점, 10점이구나.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요게 이제 10점, 10점이니까 요거는 10점을 주려고 했는데 뒤에 계산이 좀 틀렸어. 3점 감점. 그래서 플러스 7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총점이 높은 학생이 합격을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3-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백지로 내면 이건 그냥 0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앞부분, 도입 부분이라도 쓰면 다만 못해도 3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답안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답안을 쓰지 못하더라도 자,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자, 선생님이 항상 수리노트를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부분 점수가 중요하다. 그죠? 물론 다 퍼펙트하게 답안이 만들어져서 전체가 다 점수가 된다 그러면야 뭐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자,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거 또 여기 또 있다. 그죠? 1, 2점이 당락을 좌우한다. 그죠? 1점 차이. 1점 차이 하나가 사실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1점이라고 하는 건요. 뭐 전체가 지금 이게 뭐 70점 만점이다. 그러면 이 70점에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62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63점을 받았다. 그럼 요게 1점 차인데 여기에서도 수십 명이 떨어지고 붙고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만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문항은 전통적으로 1번 문항이 가장 쉽다. 자, 전통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선생님이 봤던 중앙대 문제는 다들 만만치 않던데. 자, 어쨌든 간에 1번 문항이 가장 쉽대요. 그래서 뭐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을 배려하는 중앙대학교의 출제 전통에서 기인을 한답니다. 자, 그죠? 어쨌든 자, 그런데 1번 문항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번 문항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합격의 첫걸음이다. 자, 이렇게 중앙대에서 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진 않아요. 1번 문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앙대 문제에서는 또 1번이 가장 일반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조건이라든지 자, 조건 같은 거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만 조금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답안을 쓰다가 감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쉽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일단은 이제 조건을 따졌느냐. 그죠?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문항은 절대 길게 쓰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1번 문항을 길게 쓰면 2번 문항, 3번 문항에서 더 길게 써야 되는 이제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1번 문항을 일단은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많이 뺏겼고요. 그죠? 그래서 1번 문항은 좀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작성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학교에 다 마찬가지예요. 자, 중대도 여러분이 꼭 체크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선생님이 옮겨놓은 건데,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글로벌 금융 쪽하고 국제물리학과, 이쪽이 이제 응용통계 쪽.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인지학부는 이제 행정학 국가고시, 로스쿨, 고시반 이런 쪽이니까 법 쪽이나 아니면 행정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융합공학부하고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는 이건 이제 발전 플랜트 쪽이죠. 그렇고요. 그다음 융합공학에서 이 나노 바이오. 자, 여기 바이오메디컬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살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메디컬 쪽에 선생님도 조금 관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이미지 처리 쪽이 아주 핵심 부분으로 한번 선생님도 잠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CT 촬영이라든가 촬영을 했을 때 이제 감마선들이 사람을 뱅뱅뱅뱅 돌면서 이렇게 이제 디텍 또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뭐 큰 사실은 뭐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정보가 나와요. 뭐 사실 뭐 얘기하면 행렬입니다. 행렬. 거대한 행렬이에요. 픽셀 단위의 거대한 행렬입니다. 그 행렬을 분석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007학년도인가요? 이 이미지 프로세싱 쪽에 논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자, 어쨌든 간에 올해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이 금융 쪽에 관련되는 응용통계 쪽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쉽게 출제하려면 이제 문항 2에다가 넣으실 거고, 좀 어렵게 출제하려면 이제 그게 문항 3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뒤쪽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이건 뭐 선생님이 이제 공식 첨삭 하는 공개 첨삭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니까 이쪽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공개 첨삭을 해서 주고요. 만약에 이제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로 첨삭해서 이메일 주소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너무 바빠갖고 사실 뭐 많이 할 시간이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따로 이렇게 학원이나 뭐 학교 같은 데서 직접 써서 첨삭을 받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요즘 뭐 스마트폰도 좋고요. 뭐 시스템 좋잖아요. 그죠? 최대한 한번 이용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 이제 올해 그 모의논술 분석해 놓은 건데요. 사실 여기만 들어가면 선생님 좀 할 말이 많은데 뭐 이렇게 길게 하긴 좀 힘들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일단 올해 상경계열 쪽에서는요, 그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제 범위죠. 우리 고등학교 범위로 본다면 이제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 그 난이도로 보면 이제 하중 정도예요. 굉장히 이제 쉽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중앙대가 이렇게 내겠느냐 이거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죠? 당장 그 2014학년도 모의논술, 실제 이제 기출논술을 보시면 난이도가 꽤 되거든요. 이 상경계열 쪽 문제가. 그런데 갑자기 모의논술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거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갖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실제 이 정도의 난이도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한 중중 내지는 중상 정도의 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4학년도 기출하고 자연계 쪽 문제 중에요. 또 비슷한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요. 자, 그런 거 올려놨으니까 상경계열 학생들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가 확률 문제고 이제 기대값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팀이 치르는 경기 횟수의 기대값이니까 경기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주고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2x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이제 이산확률 분포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또 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잡아내시면 여러분이 이제 10점을 받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대값이 이제 표에 따라서 시그마 연산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어쨌든 이걸 모두 계산을 해서 우리가 찾는 R에 대한 식으로 뽑아낸다면 여기까지가 10점이에요. 요것도 선생님이 한 중하 정도 일단 매겨놨는데 첫 번째 요것만 잡아내면 뒤에 푸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중하로 잡았어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중하로 잡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 논술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급이다라는 얘기고요. 학생에 따라서는 뭐 중상으로 느끼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요 문제가 요번 모의 논술의 가장 핵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 3개를 붙여놨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머지 문제랑은 얘가 질적으로 달라요. 이 두 문항하고 이것은 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판단은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출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출제를 해놓고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번에다 일단 배치를 하고 나머지를 출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전 논술에서는 이렇게 통계 쪽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출제해 놓고 그것이 최소한 2번에서 3번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난이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자, 선생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나중에 지켜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은 뭐 수열에 관련된 건데요. 2번 문항을 못 풀면 사실 논술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N 구에서 극한 구하는 것까지인데 여기 같이 해보니까 학생들이 오답률이 좀 높아요. 요게 생각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최근에 했던 학생들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명에 5명은 오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구하는 것까지는 다들 잘 하는데 여기서 fx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내면서 또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 선생님 생각에는 이 정도면 중앙대에서 문제를 상당히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딱 구조적으로는요. 자, 그렇지만 예상은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실 요거 공개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선생님이 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요.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는 응용통계가 강한 학교인 것만큼 이런 통계 쪽 문제를 출제해 놓고 나서 이 모의논술에서는 이제 1번에 배치를 하고 2번, 3번은 그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전 수시 문제에서는 응용통계 쪽 문제를 다소 어렵게 출제하여 2번이나 3번에 배치한 다음에 난이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니까 응용통계에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앙대는 특징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007학년도에 나왔던 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물론 자연계에 나왔던 게 상경계로 바뀌기도 하고요. 상경계에서 출제된 게 자연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만큼은 꼭 상경계열과 자연계열의 문제를 모두 상경계 학생이든 자연계 학생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한번 풀어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렇다고 뭐 미분적분까지 자연계 미분적분까지 다 풀어보란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통계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이렇게 교차해서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이나 2차 곡선, 공간도형, 벡터와 같은 단원에서는 기출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사실 올해도 기출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단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올해도 이런 단원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꾸준히 출제했던 단원은 뭐냐? 첫 번째 확률이고요. 당연히 통계, 수열, 미분과 적분입니다. 요 네 개 단원만 거의 집중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위주로 대비로 예비 이제 풀어 나갈 때 요런 단원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세이브되지 않겠어요. 2차 곡선이나 공간도형이나 벡터나 이런 단원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죠? 요런 단원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출제 예상 단원은요. 일단 통계, 수열, 미분적분입니다. 자, 통계 같은 경우는요. 중앙대 이전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 확률을 포함한 기대값, 그 다음에 두 자료 간의 연관성, 그 다음에 두 개의 상이한 자료의 정규분포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 번 출제를 해왔어요. 반복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씩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는요. 풀이 과정이나 답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없어요. 여태까지도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이 간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요. 논술을 하면서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대 이번 2015학년도 문제를 보면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이 이거예요. 자, 그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인하대학교는 주로 답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답이 복잡하다 그러면 좀 의심이 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중앙대는 사실 좀 그런 게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답이 파이라든가, 그죠? 2분의 1이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나옵니다. 뭐 1-2p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이 좀 간결하게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풀이나 답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풀다가 너무 복잡해지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 중간 점검을 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경향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의 유형하고 세부 문항의 개수, 난이도와 배점이 이미 정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머릿속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논술 시뮬레이션을. 자, 시험지를 받았다. 자, 문제를 열어봤다. 1번, 2번, 3번과 과학 논술이 있다. 자, 뭐부터? 1번 문제부터 푸는데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일단 문제지 뒷면에다가 먼저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풀고요. 그죠? 최대한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보시고 막히면 제시문 논제 또 보시고 풀다가 또 막히면 제시문 논제 보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자, 최대한 노력해서 한 줄이라도 더 쓰시려고 애쓰시고요.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단락 나눠서 쓰시고요.
알았죠? 수리 논술도. 자, 여기까지 내가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5점은 최소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 10점까지는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락져서 여러분이 답안 작성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쓰게 되면 채점하는 사람은 상당히 곤란해요. 그죠? 그 다음에 표나 그래프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답안 작성하시면 약간 시각적인 효과가 채점자들은 조금 좀 마음이 좀 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들을 최대한 이용하라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해주고 싶고요. 특히 그래프를 이용하면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조건에 따라 보면 이제 1번, 2-1, 3-1은 비교적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대학 교수님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쉽다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내신 시험 볼 때도 학교 선생님은 야, 우리 이번에 쉽게 냈어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중앙대 합격의 수리논술 쪽으로 합격의 변별력은 2-2와 3-2에서 결정될 거고요. 그러므로 요거 세 개는요, 앞에 세 개는 아주 꼼꼼하게 조건 따져가면서요, 특히 조건. 자, 조건 따져가시면서 감점이 없는 답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2와 3-2는 최대한 풀어내긴 하는데 이거는 좀 공격적인 답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2-1, 3-1은 좀 감점이 없는 답안을 만드는 게 포인트라면 2-2와 3-2는 최대한 풀어내서 그죠? 집중해서 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감점이 없는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 조건, 범위, 그죠? 특히 계산 실수. 이거 좀 선생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쉬운 문제일수록 계산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수리논술에서. 그러니까 절대 계산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아주 복잡한 문제는 계산 실수가 다소 있더라도 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계산 실수가 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맨 마지막에 요거는 사실 경제 경영 계열 쪽은요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이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유형이 사실 정해져 있죠, 그죠? 자, 위쪽에 있는 이제 제시문하고 그 다음에 수리 문제 논제가 있죠, 그죠? 논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앙대는 특히나 이 제시문에서 일단 암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암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모의논술 작년 이제 수시 문제를 보면 제시문이 4였던가 그랬는데 거기서 이 제시문에서 주장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이제 이 뒤에 논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 말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을 쭉 읽어보시고 이거 옳다 쪽일 것 같은데 그러면 답안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꼭 암시가 있기 때문에 이 암시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경제 경영 쪽 이 논제들은요. 반드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답안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난이도는요, 작년 수시 문제 난이도, 상경계열 쪽 수시 문제 난이도 꼭 풀어보시고요. 요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겁니다. 올해도. 올해같이 선형계획법처럼 그렇게 모의논술처럼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뒤에다가 요 파일에 지금 이 파일이 한 30페이지 가까이 있는 건데 앞에 3페이지만 선생님이 이제 뽑아냈거든요. 뒤쪽에 그 이전 기출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들, 특히나 이제 수열, 그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학. 자, 미적분 요쪽으로 해서 기출이 될 만한 중앙대스러운 문제들,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중에 2013학년도 이후 문제만 뽑아서 뒤쪽에다 좀 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그 문제들은 대부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선생님이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페나 들어와 보시면 그 안에서 선생님 동영상으로 이걸 다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학원 갈 시간도 없고 수능 끝나고 나서 혼자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최소한 요 정도라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선생님 카페 주소 있고요,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올해 중앙대 논술 다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요. 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